이제 전자유도 작용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가겠는데, 지금 보니까 앞에 내용들이 조금 많아서 오늘 다 하기가 좀 그래서, 이 기전력 부분, 뭐 자기 안에 도체를 움직이면 기전력이 생긴다. 또 코일이 지나는 자속이 변화하면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만 뭐 조금 하고, 이 기전력 때문에 생기는 게 이제 기전력을 응용으로 할 수 있는 게 발전기 원리인데, 앞에는 우리가 전자력으로는 그 모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다 하려고 하니 앞에 모터 얘기를 좀 더 빨리 하고서 해보려고 하니 조금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만 좀 보고 그 뒷부분에 그 응용 원리는 그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전력에 대한 내용으로 전자유도에 대한 것을 할 텐데, 전자유도라는 것 이전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은 내용들은 어떤 거냐 하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그 주위에 자기가 생성된다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인 거죠. 자기 안에서 이제 뭐 전류를 흘리면 기전력이 발생하고, 또는 자기 안에서 그 기전력을 뭔가 밀면 그게 전류가 흐른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전자유도인데, 자기 안에 도체를 놓고 전류를 흘리면 도체를 움직이는 기전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 이 자기 안에 도체를 놓고 이것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체를 움직이는 기전력이 생기는데, 이것을 전자유도 작용, 자기 안에서 도체를 움직이는 것은 도체 주위에 자력선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도체를 움직이거나 자력선을 움직이거나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안에 있는 그 어떤 자력선에 도체를 움직이더라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어떤 세부치 같은 거를 그 자기력선 안에 두고서 움직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볼테지죠. 이 볼테지는 자속 밀도 B 곱하기 도체의 길이, 또 도체의 움직이는 속도를 곱해주면 기전력이 나오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E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E는 BLV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때 V는 속도 V를 말하는 겁니다.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볼테지랑. 그래서 요 밑에 식보다는 위에 V는 BLV라는 것을, 자, 기전력 V가 있고 속도 V가 있어서 이게 지금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LV가 소문자라고 보면 되겠고, E는 EB가 지금 대문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음, 그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이제 이 지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앞에서 왼손 법칙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오른손 법칙이 나옵니다. 그 도체의 감도가 매우 예민한 전류계를 접속한 다음에 그 전류계죠. 그 도체를 상하로 이게 움직이면, 이걸 위아래로 움직이면 바늘을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더 빠르게 이렇게 도체를 움직이게 되면 바늘은 더 크게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도체의 어떤 기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관계되는 내용이 되겠고, 왼손 법칙과 안에 깔려야 될 텐데, 왼손 법칙은 전자력에 대한 그 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금 기전력에 대한 얘기를 해서 도체의 방향이 엄지손가락입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도체의 방향, 또 자력선의 방향은 검지이고, 기전력의 방향은 이렇게 그 중지가 지금 되죠. 그래서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는데, 그,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 내용은 뒤에 다시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유도는 자기 안에서 도체의 힘을 가하면 전류가 발생한다. 아까 것을 반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냥 자기 안에서 도체의 힘을 가하면 전류가 발생하고, 이를 전자유도 작용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코일을 움직여서 자개를 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앞에 바늘에 얘가 그런 거죠.
코일을 움직여서 자개를 끊는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그 기전력의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도선을 움직이는 힘의 방향과 자력선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사실은 된다는 얘기죠. 아까 봤던 그것은 이제 기전력의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중지는 유도 방향이 되고 자개 방향이 검지가 되고 운동 방향이 위에가 되죠. 그래서 그 기전력의 방향을 여기서는 전류의 방향과 지금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방향의 관계는 오른손을 펴서 집게 손가락 방향으로 그 자력선의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을 도체의 운동 방향, 또 가운데 손가락 방향을 기전력 또는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이라고 보고, 이것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전자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발생하는 어떤 기전력의 크기는 단위 시간에 코일 속의 자속이 변화하는 양과 코일의 건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이 뒷부분에 식으로 다시 보여줄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개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 또 자속의 변화를 통해서 전압을 만드는 것, 동일한 말이 되겠는데, 이것이 사실은 발전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발전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그 기전력의 응용으로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전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패러데이라든가 렌츠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먼저 패러데이를 사실 얘기해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식으로 얘기하겠다는 얘기가 패러데이 얘기입니다만, 그 식에서 사실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렌츠가 되는데, 그, 그 어떤 힘의 원리보다는 그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렌츠입니다. 이 렌츠라는 사람은 1834년도 러시아 물리학자이고 본명이 하인리히 프리드리히 에밀 렌츠라는 사람인데요. 그 자신은 이제 전선으로 된 어떤 코일 속에 연구 자석의 한쪽에 그걸 넣어서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고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그런 그 코일, 그래서 거꾸로 흘려서 막대 자석과 가까운 코일 면이 S극이 되면 자석을 끌어당기게 되고 뭐 이런 그런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서 코일에 자석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때 렌즈 법칙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 수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 렌즈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결국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즉 코일 쪽으로 막대 자석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코일이 있는데, 솔레노이드죠. 코일이 있는데 막대 자석에 그 N극을 이렇게 갖다 대면 접근시키면 렌즈 법칙에 따라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자석과 가까운 쪽에 코일이 N극이 되게 함으로 어떤 다가오는 그 N극을 밀어대게 됩니다. 왜냐하면 N극이 다가오니까 자력선을 뽑으면 여기에 있는 뭔가 그 원소들이 이렇게 막 줄을 서게 되겠죠. 그럼 스스로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여기다 N극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밀치기 하기 위해서. 정렬되게 그 어떤 그 안에서 움직임을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인해서 이쪽을 N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지금 여기 보는 게 이런 거죠. 운동 방향이 밑으로 되면 이 코일에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죠. 위로 왔다 갔다 하면 이 N극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갑자기 N으로 자기가 변화시키는 거죠. 가까이 오니까 자기가 어떤 그 자력선이 나와서 뭔가 자기의 있던 그 조직들을 변경시키는 것, 정렬시키는 것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러면 서로 밀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그 마주보게 밀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렌즈의 법칙이라는 것은 코일 속에 지나는 어떤 자속의 증감과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의 방향에 대한 관계를 설명했다는 거죠. 요렇게 함으로, 이래서 반대로 N극을 이제 코일에서 이제 끌어내는 거죠. 위로 이렇게 끌어내면은 어떻게 또 되냐 하면, 끌어내면 유도 전류가 결국 그 만든 자기장을 거슬러서 이제 여기가 S로 만들어주는 거죠. S로. 이제 떠나가니까 이때는 그
S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그 자석이 멀어지는 것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N극과 S극이 서로 흡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S극을 만들기 때문에 코일 안에는 정과 어떤 반대의 전류가 흐름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되겠죠. 아까는 이쪽으로 이렇게 흘렀는데. 자, 그래서 이것은 코일의 권수를 많게 하거나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전류는 훨씬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이게 손에 걸리는 저항도 훨씬 커지겠죠. 이렇게 그 운동 방향 그렇게 하는. 그리고 전류의 방향도 쉽게 알 수가 있고, 이 코일에 발생하는 기전력은 어떤 자개의 변화가 급격할수록 커지게 되고, 또 코일을 지나는 자석이 더 크고 또 빨리 변화할수록 큰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렌츠의 법칙인데, 이 렌츠의 법칙의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 된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렌즈의 법칙은 이 방향을 얘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서 될 겁니다. 결국 어떤 유도 전류가 만든 자기장을 거슬러서 자석을 코일 속에 밀어 넣거나 끌어내려면 그만큼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일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그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 때문에 발생되는 어떤 가열 효과로서 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츠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맞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지금 말했듯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된다 그랬죠. 그리고 기전력의 어떤 코일에 발생하는 기전력은 자개의 변화가 급격할수록 왔다 갔다를 더 빨리 할수록 커지게 되고, 또 코일을 지나는 자속이 더 크고 또 더 빨리 변화할수록 큰 기전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 렌즈가 나오는데, 사실 이 렌즈를 말하기 전에 먼저 패러데이라는 사람의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렌즈가 지금 먼저 나왔죠. 그래서 패러데이가 뒤에 나올 겁니다.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전자유도 법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좀 전에 방향을 나타내는 식이 패러데이 법칙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거를 하나를 이야기를 한 게 여기서는 중요한 거죠. 패러데이는 사실 이 마이너스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방향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자속의 변화에 의한 어떤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입니다. 얘는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기전력의 볼테이지 또는 전류 또는 이런 것들의 어떤 방향을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 렌즈라는 사람은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전자유도에 의해서 회로 내에 유발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회로를 관통하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패러데이의 법칙을 글로서 풀었을 때 이런 얘기죠.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건선수 N 곱하기 시간당 자속의 변화량 dt분의 d파이가 되겠죠. 자, 여기 d파이라는 것이 자속 밀도입니다. 그래서 시간 변화량분의 자속의 변화량 곱하기 건선수란 얘기죠. 거기 앞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렌즈가 붙인 어떤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식으로 표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이렇게 바로 표시합니다. 이 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식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E라는 것은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볼트로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리고 N은 코일의 권수, N이라는 건 몇 회 감겼는가, 코일의 감긴 횟수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DT는 말했듯이 단위 시간당 d파이 해서 자속이 변화하는 비율인데, 이 자속은 웨버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죠. 웨버라고 말하고, 이 앞에 마이너스라는 것이 자속 파이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앞에서 렌즈가 말했듯이 어떤 자속 파이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 기전력이 발생을 하죠.
아까 봤듯이 N극을 해놓으니까 그 밀어내기 위해서 다시 밑에도 N극으로 바뀌어버리고, 또 위에가 당겨 올라가니까 다시 N이 딸려 나가니까 다시 S극으로 해서 다시 당겨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크기는 이렇게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한 그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크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식이 사실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식이기 때문에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라는 것을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자, 이게 바로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이라는 거죠. 기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새겨두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식이 나오면 뭐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이 식이 어떤 거냐라고 물으면 요 식을 바로 찾아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고,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 대한 그 예로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죠. n 100회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마 n일 겁니다. 그렇죠? n회라고 얘기했고, n회를 감은 코일 내에서 자속이 0.1초 동안 이제 시간이 났죠. 그럼 여기가 dt가 0.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웨버가 변화했을 때 이게 파이 값이죠. 자속 밀도가 웨버로 읽으니까 이제 여기가 그 d 파이가 지금 5라는 숫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일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코일이 있는데 지금 n이 이렇게 자석이 지금 여기다 왔다 갔다 밀어넣었다 뺐다를 하는 거죠. 근데 그 0.1초 동안에 5웨버가 변화한다. 근데 코일 자체는 100번 감겨져 있다. 자, 그럼 이 식을 갖고 와서 E는 n dt분의 d파이가 되는데,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볼트의 전압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사라져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방향을 물을 때만 중요한 그 상황이 되죠. 이게 렌즈에 의해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이너스는 그런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다 보니까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로 굳이 넣어서 계산을 하지 않는 거죠. 이 패러데이 그 전자유도 법칙을 계산할 때는. 그래서 그 식에서 100회간에 감긴 코일은 n인 100이란 얘기고, 0.1초 동안에 5회 보니까 dt분의 d파이는 0.1분의 5라는 얘기가 됐죠. 자, 그래서 이 값은 50이 되겠습니다. 뒤에 게 그 분수가 50이고, 따라서 E는 어떻게? 앞에 100이, N이 100이니까 100 곱하기 50이 되겠죠. 5000볼트나 지금 나오게 되겠네요. 그, 몇 볼트의 전압이 발생하는가? 5000볼트면 어마어마한 지금 볼트가, 자, 이렇게 계산한다는 그 예였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볼테이지를 적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그 내용이고요. 뒷부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전자유도 작용의 응용에 대한 예로서 발전기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발전기에 대한 내용을 하기까지 오늘 너무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보면 무슨 법칙들이 좀 많이 나왔죠. 이 법칙들도 또 구분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다음 시간에 복습으로 잠깐 또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패러데이 법칙은 뭐 굳이 패러데이라는 말을 교재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렌즈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그 dt분의 d파이 나오는 ndt분의 d파이는 그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기전력에 있어서는 중요한 법칙이니까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리고 자, 다음 오늘 했는 거가 이제 전자력이 앞에 있었죠. 그리고 다음에 물론 전자유도 작용 뒷부분을 보겠지만, 전자력 및 전자유도 작용에 관련된 뭐 플레밍의 원선 법칙이 전자력이고, 오른손 법칙이 좀 전에 이야기한 것도 렌즈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법칙들을 응용한 모터의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 모터의 원리는 아까 봤던 그 왼손의 법칙이 해당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뒤에 나오는 그 패러데이나 오른손 법칙에 대한 것은 이 다음에 하게 될 발전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발전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전자유도작용의 응용으로 발전기가 나오는 것이고, 특별히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하게 되면 또 별로 어렵지 않은 것도 어려워 보일 수가 있어서, 자, 이 부분을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교류 회로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요즘 지금쯤 되면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그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번 주를 수업하고 다음 주 금요일이 아마 5월 1일인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휴강이 처리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레포트가 다음 주 5월 1일까지도 돼 있죠. 근데 그날 그 수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그날까지 업로드를 안 하면 그 딜레이 처리가 돼서 레포트 점수가 그 딜레이 점수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5월 1일이 되기 전에 레포트를 업로드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5월 1일이죠. 이거 이때까지 그 업로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한 10명 이내 8명 정도가 낸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안 내고 있는데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하면 조금 힘들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지금 제가 전달을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내용은 우리 중간고사가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간고사를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으로 학교 전체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항상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중간고사를 치르거나 시험을 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사실 없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그런 상황이 된 걸로 지금 연락을 받은 것 같아서, 이번 시험을 어떻게 그 중간고사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지금 원래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죠. 이 30%를 지금 중간 시험을 못 치면 다른 데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학교에서 지금 칠 수 없는 이 코로나 때문에 19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결정을 전체적으로 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하고 있는 퀴즈를 중간고사로 대체할 수도 물론 있긴 합니다. 몽땅 다 나중에 모아서 뭐 1번 뭐 퀴즈로 그걸 대체하거나, 또 아니면은 뭐 다른 중간고사를 위해서 그 시험 대신에 뭐 레포트를 뭐 제출한다든가, 레포트를 내는 방법. 또 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기말고사 돼갈 때, 물론 기말고사는 친다는 가정하에 그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 기말고사를 칠 때 기말고사의 거의 대부분의 점수를 배정하는 방식. 기말고사도 30%가 있죠. 기말에 포함한 문제를, 중간고사 문제까지 기말 문제를 많이 내는 거죠. 많이 내서 반은 중간고사, 그 반은 또 기말고사 해서 문제 수를 내서 같이 계산하는 방법. 뭐 아니면은 뭐 같이 내든지, 아니면은 그 기말 점수를 중간까지 합쳐서 몽땅 60% 준다는 건 너무 좀 과하긴 하지만 60%를 계산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호도를 갖고 있는지 제가 그 선호도 조사를 조금 하기 위해서 우리 퀴즈 내는 그 게시판에다가 이 문제를 포함해서 내든가 아니면 따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또 왜냐면 나는 꼭 시험을 치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험을 중간고사를 쳐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제가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시험을 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나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을 반드시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러면 제가 학교에 가서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시험을 어떤 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어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해 보셨다가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수업을 지금 제가 끝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시작할 때 제가 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지금 녹화를 했죠. 그래서 시작하면서 알릴 수도 있겠고, 끝나면 퀴즈랑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놓은 거를 보고서 그걸 제가 좀 참조를 하겠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대다수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중간 점수에 대한
이 수업 계획에 대해서 원래가 중간 30, 기말 32기 들어가는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알릴 의무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수렴을 좀 하기 위해서 그 퀴즈란에 같이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문항에 대한 답변은 그 X나 O와 상관없이, 맞고 틀림과 상관없이 1점씩 배점을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